문제는 30페이지, 30번 보시고요. 30번. 30번. 18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 나오죠, 관리. 얘는 내용에 따른 분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 30번? 50%밖에 안 되네. 관리 내용에 따른 분류니까 1번에 있는 것처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 구별하는 거죠. 그럼 1번은 그래서 맞았고. 2번 토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경계를 확장하고 측량하는 건 기술적 관리로 분류된다. 3번,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법률적 관리는 임대차 계약 등과 같은 계약 관리나 권리 분석, 권리 조정 같은 것들이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고 그랬고. 4번 인력 관리나 회계 관리 같은 경제적 관리, 돈 관리하는 것들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일단 맞았고. 5번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보안관리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는 알아요. 보안관리, 그 다음에 위생관리, 보정관리, 설비관리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뭘 한다? 기술적 관리를 한다는 알죠.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게 뭐 보안관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보안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건 아셔야죠. 그래서 답은 5번. 31번은 서비스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대? 희한하네. 서비스로 드리는 걸 못 가져가시네. 공짜는 우리는 안 받아먹죠. 공짜는 안 받아먹어. 31번. 부동산 개발 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발생하는 거. 뭐 하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3번에 있는 신탁하고 4번에 있는 위탁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되면 신탁, 이전 안 되면 신탁. 다른 학원 갔더니 한 50명 정도, 아니 40명 정도 답안지를 냈는데 딱 두 분이 4번을 찍었더라고요. 나머지 38분은 다 3번을 찍었는데 딱 두 분이 4번을 찍어서 틀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답률이 더 낮네요, 그거보다는. 32번은 거의 다 맞으셨는데 201페이지 가시면 요약집 201페이지 PFI 방식 4가지 구별하는 거 설명드렸죠. 그 영어 약자 찾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해 사회 기반 시설을 완공했다. B. 근데 B는 다 들어가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완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한테 기부 체납의 형태로 이전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하는 걸 T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직접 받아먹고 있다는 건 이걸 임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오퍼레이트네, 오퍼레이트. 그래서 PT 5. 답은 1번. 33번, 이 197페이지 가보시면 피세요. 맞추시는 분이 20%밖에 안 돼. 펴보세요. 197페이지 펴보시면 197.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공부하실 게 3가지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계산 문제 풀어보기도 했던 입직에서 LQ 값 구하시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공부하실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LQ 값 구한 걸 가지고 얘가 기반 분석, 기반 산업이냐 비기반 산업이냐를 판단해 갖고 경제 기반 승수 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제 기반 승수 값 구하는 식이 197페이지 넘겨서 198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델타 B분의 델타 T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1-n분의 1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B분의 1. 그래서 제일 간단한 식이 B분의 1이니까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 산업의 비율. 그래서 기반 산업의 비율 분의 1. 그러니까 경제 기반 승수는 누구랑 역수다? 경제 기반 비율과 역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거 아시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여기서는 지금 총 고용인구를 물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소득여도 상관없고 산업 생산력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 어떤 값이 늘어나려면 기반 산업이 활발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반 산업으로부터의 값의 증가분에다가 뭘 곱하면 경제 기반 승수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의 값이 많아질수록 이 지역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동네로 보는데, 그러려면 기반 활동이 활발하거나 아니면 뭐가 크면 된다. 경제 기반 승수 값이 크면 된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래서 얘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의 총 고용인구 증가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경제 기반 승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마지막에 198페이지에는 경제 기반 분석에서 그 지역에 여기서는 이제 총 고용인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역 전체의 고용인구 증가는
이게 총 고용이 늘어나려면 무슨 산업이 활발해야 된다? 기반 산업. 그럼 기반 산업으로부터의 뭐에다가 고용 증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요게 우리가 그 경제 기반 승수 구하는 값에서 델타 T라고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게 델타 T예요. 전체 토탈의 변화량. 그 다음에 기반 산업이 B라고 그랬잖아요. B. 그래서 이게 델타 B예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경제 기반 승수.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는 식을 여기다 이제 경제 기반 승수를 곱하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를 어떻게 구한다? 델타 B분의 델타 T.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하고 이 값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준 것이 일단 A 지역에서 총 고용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업의 고용인구는 10만 명이다.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거. A 지역의 부동산업 비율을 알 수 있죠. A 지역에서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만데 100만. 그 중에서 부동산업에 10만 종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업의 비율 10%. 그건 알 수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A 지역의 부동산업에 대한 입지 개수를 줬잖아요. 얘는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럼 얘는 무슨 판단만 한다?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입지 개수가 2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무슨 산업이라는 거예요? 기반 산업. 뭐가? 부동산업이. 그러면 부동산업의 비율이 몇 프로니까? 10%. 그럼 기반 산업이 부동산업이라며요. 그러면 기반 산업의 비율은? 이거에서 막혀. 다시. 부동산업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100만 분의 10만. 10만 분의 100만이 아니고. 근데 이 부동산업은 무슨 산업이래요? 어떻게 알았어? 입지 개수가 2니까. 그럼 부동산업이 기반 산업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경제 기반 승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이라며.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 승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알려면 이거 알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내시면 돼? 얘가 동의어요. 부동산업이 기반 산업이라며. 그럼 부동산업의 비율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 산업의 비율이지 뭘. 그럼 얘는 몇 프로? 10%.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맨날. 그럼 얘가 10%네? 그럼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예요? 10% 분의 1. 그럼 얼마? 이것도 구해지질 않아, 이게. 어떻게 하시면 돼? 얘는 0.1 분의 1 아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소수로 바꿔. 소수로 바꾸면 잘하잖아. 그럼 얘를 얼마를 곱하면 돼? 10을 곱하면 얘는 1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얼마? 그럼 경제 기반 승수 얼마예요? 10. 알아냈네. 그럼 경제 기반 승수 알아냈으니까 누구만 알면 돼요?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얼마큼 나타났는가? 여기서 기반 산업이 누구래요? 부동산업. 그래서 A지역의 부동산업의 고용인구가 얼마 늘었어요? 10,000명. 그럼 기반 산업을 때 고용 증가가 얼마 늘은 거예요? 10,000명 늘은 거네요. 그럼 여기다 10을 곱한 얼마만큼이? 10만 명만큼의 고용인구 증가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써먹냐면, 예를 들면, 천안에 뭐가 내려온다고 해볼까? 네? 천안이 광역시가 된다. 그럼 광역시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산업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 삼성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원래 들어오려다가 딴 데로 갔죠. 평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걔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쳐. 그러면 그게 기반 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반 산업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천안 전체적으로는 총 고용이 딱 500명 느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필요 없는 거예요, 걔는. 뭐하러 내려와? 500명 늘리려고. 근데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천안 시내 전체 경제활동을 움직이죠. 그러면 그 뻥튀기 되는 비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 그럼 얘로 인해서 500명이 들어오면 500명이 고용이 창출되면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경제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 전체 고용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10만 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분석해서 이걸 어느 지역에다가 집어넣는 게 더 좋겠냐 분석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경제 기반 분석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수록 이 지역의 경제 활동이 양호해질 거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집 짓고 아파트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러려면 얘가 큰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한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값이 큰 것도 필요한 거지. 이게 경제 기반 분석이라 부릅니다.
근데 뭐해, 안 왔는데, 어떡할 거야. 평택으로 가서 조만간 가동한다는 것 같던데요. 그 대학원생 중에 평택시청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4번, 마케팅. 거기다 맞으셨죠? 마케팅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좀 어려운 거. 오늘 나온 건 쉬운 거예요. 뭘 물은 거니까. 시장조회 마케팅과 고객조회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 구별하라고 낸 거니까. 그러면 3번에서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걸 시장점유 마케팅이라 부르죠. 그럼 얘가 만약에 고객점유 마케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수요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걸 아이다 원리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다 원리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수요자와의 심적 접점을 마련하고 마케팅 전달하는 강도,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다. 그러면 고객점유 마케팅이 나오는 거죠. 관계 마케팅은 어떤 말 나와야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 그러니까 207페이지 나와 있는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중에 오늘 같이 내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더 쉽게를 낼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낸다? 이 시장조회 마케팅의 구체적 전략에 1번에 있는 것처럼 STP나 사피믹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있는 S 전략, 4번에 있는 T 전략, 5번에 있는 P 전략을 구별하세요 내면 좀 더 어렵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피믹스에서 네 가지 P가 뭘 뜻하는지를 물어보면 한글까지 섞어 물어보기도 하고 영어만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잘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답은 그래서 3번. 35번부터는 감정평가론인데 35번은 217페이지 가보시면 가치와 가격 구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기본서 보다가 문제 보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2번 얘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래서 2번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참고하자고 집어넣은 건데 1번 보시면 2번이 지금 문장이 두 개로 돼 있죠. 가격과 가치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그리고 아직 주어는 누구니까? 가격이니까 가격과 화폐 가치는 비례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죠. 그러면 1번에서 앞에 문장은 금방 찾아요. 왜냐면 1번에서 가격의 본질이 뭐고? 가치고 가격은 그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본질인 가치가 커지면 그 물건의 가격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비례. 그럼 답은 금방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말 가격과 화폐 가치와의 관계. 그러면 10,000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5분에서 10,000원. 그럼 이 10,000원이 1980년도에 10,000원이에요. 그럼 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잖아요. 그럼 10,000원의 가치가 어땠다?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어딜 가면 중국집을 가면 어제 집에서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인가? 짜장면집 나오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중국집 갔더니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10,000원 들고 가면 중국집 가서 어떻게 한다? 4인 가구가 뭐 하나씩 시켜 먹고 짜장면 하나씩 다 시켜 먹고 뭐까지 시켜 먹었어? 탕수육까지. 좀 저렴한 데 가면 잡채까지도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16년이 되니까 똑같이 얼마를 가지면 10,000원을 가지면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진 이유가 똑같이 중국집에 갔더니 두 사람이 이제는 4명이커녕 두 사람이 뭐 시켜 먹고 나면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 먹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때는 짜장면 값이 얼마였고 600원이었고 이때는 짜장면 값이 5,000원이에요. 그럼 뭐가 오르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격이랑 화폐 가치는 서로 무슨 관계를 갖는 거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물가가 10% 오르면 돈의 가치는 몇 프로 떨어집니까?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돈의 가치,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가 10배로 오르면 돈의 가치는 얼마큼 떨어집니까?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 아예 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본 거예요. 두 개가 무슨 관계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죠.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는 항상 언제? 단기 때 불일치 생기고 가격 왜곡이 생기는 것도 항상 단기.
나머지는 됐고. 5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걸 부동산의 가치라 부르는데, 이 가치의 개념이 우리가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부동산에서 발생할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의 개념과 수익가액이라는 거의 개념이 서로 어떻다? 같죠. 그래서 수익가액을 가치의 본질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6번은 237페이지 가시면 한번 펴보세요. 237페이지 가보시면 많이 틀리셨으니까. 평가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하고 회계에서 사용하는 감가 상각, 오타죠, 오타. 문제 자체가 좀 오타가 있어요. 회계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을 상각으로 바꾸셔야죠. 두 개를 구별한 표가 있었어요. 구별한 표. 그 표 구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 있었잖아요. 목적.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을 하는 목적은 뭘 알고 싶은 거?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 감가 상각을 하는 이유는 이 자산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럼 1번은 목적 설명한 거니까 맞는 표현. 그 다음에 적용해 가셔서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에 4번 보시면 4번. 둘 다 감가 수정이나 감가 상각이나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건 똑같죠. 근데 뺄 때 평가의 감가 수정은 어디서 빼고? 제설한가에서. 회계의 감가 상각은 장부 취득 원가에서 뺀다고 그랬죠. 그럼 4번은 제대로 구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3번에 있는 거. 그 감가 요인들. 내용 요소는 조금 이따 볼 거니까. 감가 요인들에서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요인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다고 맨날 얘기하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까지를 고려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안 되죠. 그래도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뭐는 생겨? 경제적 감가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감가까지를 고려하는 감가 수정에서는 토지도 뭐 할 수 있다? 감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에도 적용이 되지만 회계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토지는 상각자산이 아니니까 감가 상각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몇 번? 3번 얘기예요, 3번 얘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에서 감가 수정의 방법 5가지는 어떻게 외우신다? 그 밑에 37번에도 문제 있었지만 내, 관, 분, 시, 임으로 외우시랬죠. 그 관이 누구예요? 관찰감가법이에요. 그럼 관찰감가법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고 문제는 2번인데 내용 연수가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뭐를 쓰고 경제용 연수 쓰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법적 내용 연수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적 내용 연수라는 말 뜻 자체가 내용 연수를 어디서 정해놨다?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 연수가 10년 된 예를 들어서 건물인데 이걸 관리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따질 때는 실제로는 10년 된 거지만 얘가 관리를 되게 잘해놔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부동산과 그 비슷한 형태예요. 그럼 가치를 평가할 때는 10년치로 평가한다, 3년치로 평가한다. 3년치로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따지는 거니까. 가치 따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러면 돼요. 예를 들면, 얘는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몇 살로 알아? 예를 들어서 제가 74년생인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은 한 7? 이 정도까지는 봐준단 말이에요. 아니라 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쳐주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보신 분들 있잖아. 토요일 날 면바지 입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오니까 77 같잖아요. 그렇게 다 봐줘. 그러면 얘는 실제 연수는 뭐예요? 10년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는 거예요? 그 실제를 모르면 그냥 77년생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효연수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연수와 유효연수가 다를 때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뭘 갖고 판단한다? 유효연수 갖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내용연수의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 문제집 풀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원가법 문제에서 내용연수, 그 경관연수 줄 때 유효 경관연수라고 준 적이 있어요. 문제가.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회계에서 사용하는 건 법적 내용 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겉보기에 77년생 같아 보여도 뭘 까라는 거예요?
민증을 까라는 거예요. 그럼 민증에는 얼마로 돼 있으니까? 실사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내용연수를 조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하나 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만 18세인 사람이에요. 근데 겉보기는 40세로 보여. 되게 슬픈 일이죠. 근데 얘가 편의점 가서 술 사러 가니까 당연히 뭐요? 민증 달라고 안 해. 왜? 40세로 봐줬으니까. 이게 일종의 뭐다? 실제 연수와 유효 연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뭐로 판단해? 유효 연수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법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술 살 때는 뭐 까라. 민증 까라. 그게 법정 내용이었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8세. 그게 이제 내용 연수를 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조정한다와 조정하지 못한다가 바뀌었어요. 참고로 봐주세요. 아마 안 써 있어서 낯설은 문제라 틀리셨을 것 같고. 37번은 답이 2개입니다. 몰랐죠? 3번도 답이요. 아싸 하신 분은 실력으로 푸신 거죠. 찍은 게 아니고. 아까 감가수정의 방법 5가지 뭐 있다? 내관, 분시, 임. 그래서 237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2번하고 5번에 설명되어 있는 누구예요? 내용연수법. 그럼 내용연수법은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으로 나눠졌고,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의 크기가 어떤 거? 똑같은 거. 일정한 거. 근데 정률법은 비율만 똑같지 실제 감가액은 채감. 그럼 2번은 그래서 맞았고. 5번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비교에는 표 있었죠. 그래서 정액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계산이 쉽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주로 어디서 쓴다? 건물. 기계에 쓰는 건 누구? 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관찰감가법이죠. 그럼 1번에서 관찰감가법의 개념, 평가사가 부동산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감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장점은 뭐였어요? 부동산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다. 단점은 보고 온 사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지나치게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기술적 하자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2번 했고. 3번. 감가요인에는 종류가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그 중에는 얘를 감가요인을 없앨 수 있는 거, 이게 치유 가능한 하자고. 그 다음에 치유 불가능한 거, 없애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요인들을 다 다시 어떻게 한 다음에 세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금액을 구해서 다시 합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관 분해에 있는 분해법이에요. 분해법. 그럼 3번은 시장추출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분해법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답이 2개예요, 지금. 그럼 평균 좀 올라가겠네요. 4번,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감가요인이 있으면 임대료 다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임대료 손실액이라 불렀고, 그걸 일정한 이율로 환원해서 대상 물건의 감가액을 구하는 걸 임대료 손실 환원법. 그래서 답은 1번하고 3번 2개로 합니다. 38번은 지난주에는 이걸 계산식으로만 줬었죠. 문제에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요약집 246페이지를 가시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는 어떻게 외우시다? 시, 조, 투, 엘, 부. 그 중에서 계산 문제 내는 건 2개.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그럼 부채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부채 감당률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얘는 부채 감당법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결국 얘는 투자결합법인데 지금 얘는 보니까 누구 돈과 누구 돈이 결합됐다. 지분하고 부채가 결합된 거죠. 그럼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된 경우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결국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환원이율을 구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중평균하면 돼요. 가중평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된 거니까 내 돈의 비율, 지분 비율이 되는 거죠. 곱하기 내 돈의 수익률,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수익률, 지분 환원율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뭘 줬으니까? 지분 배당률을 줬으니까. 그래서 왜 지난주 풀었던 문제는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있었잖아요. 더하기 남의 돈의 비율은 누구 쓴다? 지분의 반대니까 부채 비율 쓴다? 가 아니라
대부 비율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남의 돈의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이라 부르는데 얘는 대출 이자율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누굴 갖다 써라? 저당 상수. 그래서 지난주 문제 풀어드리면서 지난주 몇 번 했더라? 30 몇 번 했는데 여기에 가로친 게 조금 아쉽다고 그랬죠.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억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럼 값들만 찾으면 되죠. 내 돈의 비율이 얼마예요? 전체 투자된 돈이 얼마예요? 10억. 중에서 내 돈은? 그럼 몇 프로? 40%네. 그럼 0.4 곱하기 내 돈의 수익률 25%로 주어졌으니까 됐고 더하기 남의 돈의 비율 전체 투자된 돈 10억. 그 중에서 남의 돈 6억. 그럼 60% 0.6이네. 저당 상수가 들어가야죠. 저당 상수. 그래서 문제에서 왜 맨 밑에 보면 부채 비율하고 대출 이자율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엉뚱한 거 집어넣어서 틀리시라고. 들어갈 게 대부 비율이고 들어갈 게 대출 이자율이 아니라 저당 상수라는 걸 외우고 있냐 이거죠. 그럼 저당 상수 얼마래요? 10%. 그럼 값만 찾아서 잘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10% 나오고 6% 나오니까 16%가 환원이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걸 금융적 투자가라고. 39번은 이거 문제 보시는 순간 뜨끔했죠. 네, 분명히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안 했지. 근데 또 나왔죠, 뭘.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실제로 나왔었던 거. 그럼 누가 안 들어가야 된다? 5번에 있는 건축 허가일은 우리가 259페이지에서 봤던 표준주택의 공시사항 속에 없었죠. 왜 지난주에 대통령령에 있는 공시사항이 뭐 지세, 뭐 지목, 도로 및 교통상황 이런 것만 들어갔다고 해서 틀렸다고 했던 거. 그 법률에 있는 그 공시사항 다시 한번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힌트까지 드렸잖아. 사용 승인일은 들어가지만 뭘 안 들어간다. 건축 허가일은 안 들어간다까지 힌트를 드렸었지.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라는 거고. 40번은 비슷한 문제가 동영에서 나왔었어요, 얘가. 그래서 왜 언제 1주차 했던 것 같은데 1주차 문제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잘못 설명된 거 찾으세요. 그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3번 지문에 어떤 게 있었냐면 4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두 번째 요건이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세 번째 요건이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네 번째 요건이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여기 나와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시장가치. 그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 부른다? 적정가격이라 부른다. 그래서 적정가격과 시장가치 개념은 똑같지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니까 구별하실 필요 있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몰랐다 하더라도 기억에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우리가 5조에서 배웠던 뭐예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건 시장가치다. 그럼 기억번 골라낼 수 있으면 기억 들어가는 애들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누구만 하나 더 보면 돼요. 미음만. 그럼 미음은 253페이지 가보시면 물건별 평가 방법 문제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뭐가 잘못됐었어요? 똑같이 건물에 대해서 물으면서 건물에 대한 평가는 원가법으로 한다 라고 하고 뒤에다 뭘 써놔서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외 쭉 써놨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외가 다 어떻게 됐다? 삭제됐다라는 거 확인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이 뭐라는 건 원가법이라는 건 지난주 한번 확인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문제를 낸 의도가 이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를 또 내면 과연 맞추겠냐 이거죠. 그래서 맨날 뭐 하시랬어요? 틀린 문제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의도에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2개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니은부터 리을까지는 살림도 지난주에 문제 있었죠. 살림하고 과수원은 다 토지니까 뭐로 평가해라? 거래사례 비율법. 근데 살림은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인 임지와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가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또는 또 뭐 있어요? 임목 이런 것들은 별도의 부동산을 인정하니까 얘 두 개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 문제에서 또 나왔던 게 소경목림,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그럼 이런 것들은 그 심을 때 비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디귿은 감가 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그럼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용연수법이지 뭘. 그럼 내용연수법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계급법 세 가지 중에 대상 물건이 뭐냐에 따라 뭐 건물이면 누구? 아까 본 대로 정액법, 기계면 정률법 이렇게 해서 각각 적정한 방법 따라 평가하면 되고 리을은 우리가 7조에서 배웠던 7조 1항에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그래서 처음에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된다가 7조 1항에 나와 있는 개별 평가 그 뒤에 다음한부터 나와 있는 거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불렀고 7조 2항에서 이런 부동산은 무슨 평가해라? 일괄평가해라. 그래서 다 배운 조문들이죠 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거고 그걸 응용해서 내신 문제가 1주차 때 문제와 지난주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를 갖다 드리는 게 제일 깔끔해서 차라리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시면 이제 수업이 다 끝난 건 아니지. 다음 주에 공법은 한번 보강하신다는 것 같은데, 특강하신다는 것 같은데, 오전에. 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와서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험 하루 남겨놓고 수업 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 혼자 공부하셔야 돼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내가 합계론하고 민법이 60점 이상 동영모의고사 4번 보면서 60점 이상 꾸준히 나오셨다면 두 개는 손 띄세요. 근데 조심하실 건 개론은 손을 띄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봐도 내용이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민법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희열 교수님 당연히 싫어하시겠지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보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꾸준히 보세요. 오늘부터.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1차, 2차 두 개 다 하는데 1차 시험에서 말씀드린 대로 60점 이상이 나온다. 그럼 2차 하세요. 2차 할 때 간혹 들리는 말이 남은 기간 동안 공법만 미친 듯이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럼 공법 남은 기간 한 7, 8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미친 듯이 하면 점수 얼마 올라요? 한 20점 올라? 절대 안 올라. 왜? 1년 내내 해서 50점 맞는 게 목표요. 그러면 열흘 동안 연락이 하면 기껏해 한 개 더 맞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공부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20점을 올릴 수 있는 애. 누구? 중개사법. 그래서 중개사법은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개사법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미친 듯이 하세요. 딴 거 할 거 없어. 걔밖에는 점수 올릴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야 누구를 엎어줘. 공법에서 50점 맞는 거 조금 엎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엎어줄 애가 또 하나 있죠. 왜? 공식법에서 우리는 누구 공부 안 하니까. 등기법은 안 하니까. 그럼 걔한테도 엎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2차 시험은 결국 뭐예요? 공법을 50점 이상 맞고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나오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은 무조건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론이 60점 이상 안 나오셨던 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서는 그 4번 본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다 외운다 생각하세요. 틀린 문제들. 그것만 하셔도 충분해. 그것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분명히 1, 2, 3주 차에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4주 차에 똑같이 내니까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시험장 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4번 보셨던 문제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만 잘 챙기시면 돼.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29일 날은 시험 보러 들어가셔갖고 과목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보는 순간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아는 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면 망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1차는 개론하고 민법을 둘 다 어렵게 내는 경우는 없어요.
뭐 보통 해거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가 쉽게 나왔다는 건, 개론이 쉽게 나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요. 그럼 올해는 뭐가 쉽게 나올 차례예요? 민법. 근데 개론은 쉽게 나와도 쉽게 나온 줄 몰라, 사람들이. 어차피 점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민법이 쉽게 나오는 건 금방 편해요. 점수가 확 오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시험이 더 어떨 수 있다? 유리할 수 있어요. 민법을 쉽게 내는 시험 회차라.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가시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는 1차는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디서 다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2차에서. 그래야 쟤네들도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인 것 같으니까 1차는 부담 없이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2차는 중개사법만 80점 이상 나오시면 됩니다. 공법 50점 맞고. 그래서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시험 잘 보신 다음에 시험 당일날 제 목소리가 어쨌든 들려야 돼. 그렇게 하고 시험 끝남과 동시에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1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